자, 이제 그 35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오류 수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358페이지 오류 수정의 기초를 보시면 일단 계정 분류를 어떻게 하는지 아셔야 돼요. 계정을. 자, 계정은 크게 이제 두 가지 계정이 있어요. 하나는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고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요. 이 재무상태표 계정을 우리는 실질 계정이라고 얘기하고, 자, 손익계산서 계정을 우리가 명목 계정이라고 얘기해요. 회계원리에서 공부하셨듯이. 차이점이 뭐냐면, 자, 2009년도와 2010년도의 계정이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은 계정범위 명칭만 똑같으면 다 똑같은 계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출채권이라는 계정이 2009년도에도 있고 매출채권이 2010년도에도 있다면 두 계정은 같은 계정이에요. 왜냐하면 2009년도에 있는 매출채권 계정을 기말연재로 계산했던 잔액을 차기 이월시켜서 다음 년도에 또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계정은 영원히 사용되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실질 계정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손익계산서 계정은 명목 계정이기 때문에 특정 회계연도만 사용되면 2월 이경 계정으로 장부가 마감돼서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려요. 다음 년도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그래서 이게 손익계산서 계정은 매출 계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2009년도의 매출 계정과 2010년도의 매출 계정은 이건 다른 계정이에요. 이렇게. 이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 기초적인 얘기지만. 자,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은,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 계정은, 자, 급여라고 하는 계정이 있다고 얘기하면, 급여라는 계정도 다음 년도에 급여라는 계정하고 이게 같은 계정이 아니라고요. 이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손익계산서 계정의 특징은 뭐냐면, 장부만 마감되면 모조리 다 같은 계정이 돼버려요. 장부가 마감됐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09년도 말에 장부가 마감됐다고 해보세요. 2009년도에 장부가 마감되게 되면 얘가 마감돼서 어디로 가냐면 2월 이경으로 가죠. 얘도 장부가 마감돼서 2월 이경으로 가요. 두 계정은 이제 같은 계정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다 사라지고 없으니까 재무상태표로 가서 같은 계정이 돼요. 장부만 마감되면 계정 과목이든 연도든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다 뭐가 되냐면 다 같은 계정이 돼요. 그게 명목 계정의 특징이에요. 이걸 이제 일단 상식으로 아셔야 이제 좀 더 잘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358페이지에는 그 계정의 분류 가로 1번에 있는 얘기는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회계원리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자, 그런데 가로 2번에 보면 회계오류의 유형이 있어요. 자, 오류의 유형이 있죠, 오류. 자, 오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오류의 유형이 있다고 이렇게. 종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류의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가 있고, 또 하나는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있고,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단순하게 계정 과목을 잘못 쓴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놓고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쓴 거예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차변의 현금, 대변에 여기다가 단기 차입금이나 또는 장기 차입금이나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차입금으로. 근데 회사가 차입금이라고 안 쓰고 얘를 매입 채무라고 이렇게 잘못 쓴 거예요. 자, 그러면 매입 채무라는 계정을 차입금으로 계정 대체만 하면 돼요. 이건 단순하게 계정상의 분류를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험에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고. 이렇게 나올 이유도 없고 낼 필요도 없고 안 내요, 절대로. 실무에서야 뭐 저런 계정을 다시 분류하는 거야 중요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시험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 단기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자동조정 오류고 또 하나는 비자동조정 오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동조정 오류라고 하는 것은 오류가 자동적으로 조정된다 그런 뜻이에요. 비자동조정 오류는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이 세상에 자동적으로 조정되지 않는 오류는 사실상 없어요. 이 세상 모든 오류는 다 자동적으로 조정이 된다고. 자,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회사의 재무상태표가 있으면 어떤 자산이 기업에 이렇게 들어오다가 오류를 범하게 돼요. 이건 이제 회사가 취득원가를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기계장치를 사는데 취득원가가 1억 원인데 잘못 사갖고 1,000만 원이라고 잘못 썼어요. 그러면 이제 오류가 범해진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기계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기계장치를. 자, 이 기계장치를 사용함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했는데 이 감가상각비를 잘못 계산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사용하다가 잘못 계산한 거예요. 그것도 오류죠. 자, 이러한 어떤 오류든지 간에 취득하다가 잘못된 오류든 사용하다가 잘못된 오류든 간에 관계없이 이 오류는 기계장치를 회사 바깥으로 팔아버리면 모든 오류가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떤 자산이, 어떤 물건이, 어떤 자산이 됐든 부채가 됐든 상관이 없는데 자산이든 부채든 간에 기업 안으로 들어왔다가 기업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이 사이에 있었던 모든 오류는 다 자동적으로 다 사라져버린다고. 그래서 모든 오류는 다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거예요. 분개를 하나도 안 하더라도. 자, 그런데 우리는 특별하게 자동조정으로 비자동조정이라고 붙인 것은 자동조정으로는 2009 회계년도에 그런 오류가 발생을 했는데
2010 회계연도에 장부가 마감됐다고 할 때 어떤 수정 문제가 안 해도 이 오류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돼버리면 그런 걸 자동 조정 오류라고 이름을 별도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오류는 다 자동 조정이 되는데 특별하게 2회계 기간에 걸쳐서 자동적으로 조정되는 걸 자동 조정 오류. 이게 3회계 기간 넘어가는 거를 비자동 조정 오류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자, 그래서 359페이지에 오시면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보면 자동 조정 오류가 있는데 자동 조정 오류는 거의 파란색 그 동그라미 1번에 자동 조정 오류를 보시면 정의가 회계 오류가 발생한 회계연도와 그 다음 회계연도의 장부가 마감되는 경우 당해 회계 오류가 2회계연도에 걸쳐 서로 상쇄되어 수정 분기의 필요가 없는 오류를 자동 조정 오류라고 해요. 이게 이해하시겠죠 이게? 그건 사실 구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를 내면서 얘가 자동 조정 오류다 이렇게 문제를 낸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그 밑에 보시면 그림 20-3을 보시면 회계 오류의 유형을 분석해 놨는데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나 미치지 않나 이렇게 나눠놨죠.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2회 기간이 지나면 오류 수정 문제가 필요가 있나 없나에 따라서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자, 이번에 오류의 수정에 어떻게 회계 처리할 것인가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기 중에 발생한 단기의 잠재적 오류는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일 전에 수정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된 거죠. 어제 법인세 얘기를 했지만, 자, 법인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회계연도가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자, 회계연도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러면 이제 여기 1월 1일부터, 자, 12월 31일까지가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은, 뭐라 그랬어요? 결산을 하게 되죠. 결산을.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총을 열어요. 주총을. 자, 주총을 열고,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은, 자, 이게 나중에 세무조정을 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이렇게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재무제표가 확정이 돼요. 이 확정되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거기서 얘기하는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디 나오냐면 23장인가에 나와요. 23장에 나오니까, 자, 챕터 23장에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재무제표의 발행 승인이란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없는 날. 그거를 발행 승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발행을 딱 승인하면 그 다음날부터 인수에 들어가서 딱 발행하고 끝내버릴 거 아니겠어요. 고치고 싶어도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치게 되면 이제 회사에 타격이 심한 거예요. 만약에 고치겠다. 감사보고서 이게 재무제표가 다 나갔어요. 은행에도 다 가져줬는데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겠죠. 전화 걸어서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릎 꿇고 갖고 와야 돼요. 제발 좀 돌려주세요. 사정사정해야 된다고 이게. 자, 그래서 단기에 발생한 잠재적 오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 나와 있잖아. 단기 중에 발견한 단기의 잠재적 오류는 단기 중에 발견했다는 얘기는 요 기간 중에 발견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12월 31일이 회기간이 끝난다 하더라도 12월 31일 날 재무제표를 완성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퇴근을 못 하잖아요. 그죠? 벤자민 버튼처럼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면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죠. 거꾸로 갔다가 바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날 현재를 확정할 수가 없어서 시간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몇 달, 세 달 동안의 시간의 여유가.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도 얼마든지 오류가 발견될 수 있다고요. 이 회계연도 잘못된 오류들이. 자,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 회계기간 동안의 재무제표를 수정할 수 있는 거죠. 장부가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그러나 중요한 오류를 파란색 글씨로 보면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하는 경우 이러한 전교 오류는 해당 후속기간의 재무제표에 비교 표시된 재무제표를 재작성하여 수정한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했다.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했다는 얘기다. 중요한 오류를 후속기간에 발견했다는 얘기는 요 이후에 발견했다는 얘기예요. 이 이후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오류를. 그럼 이 이후에 발견하게 되면 이때 수정할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죠? 장부가 이미 마감되고 끝났으니까. 그러면 얘는 2010 회계연도에 반영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이 회계 오류는 소급법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 표시되는 이 전기재무제표를 재작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회계 변경에서도 소급법 적용하듯이 얘도 소급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걸 재작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 밑에 보시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 1, 2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전기오류의 수정은 거기 돼 있어요. 그 동그라미 2번 바로 밑에 보시면 전기오류의 수정은 오류가 발견된 기간에 단기 손익으로 보고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 오류는 소급 제작성에 의해서 수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런데 이제 기준에 설명하고 있는 건 다 중요한 전기 오류 이런 얘기만 하고 있다고. 중요하지 않은 건 도대체 어떻게 하나? 거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꼭 마지막에 가면은 끝을 흐려요. 아니, 우리나라 기준은 아주 명쾌해요. 우리나라 기준은. 현행 우리나라 기준은 항상 저번에도 처음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요리책이라니까요. 예? 요리책, 쿡북이라고요. 이렇게. 예? 자세한 그 요리 방법, 레시피가 다 쓰여져 있는 요리책이에요. 설탕 1과 2분의 1스푼. 예? 그 다음에 소금 작은 푼으로 3분의 1 넣으면 안 됨. 뭐 이거 쫙 써있잖아요. 이게 물과 1과 2분의 1 리터 뭐 이거 써있죠. 국제 기준은 뭐냐면 맛있게 만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항상 끝을 흐려요. 이러면 진짜 짜증이 확 밀려오거든요. 이게 하려면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꼭 애매하죠. 뭐든지 다 뭐라 그래요?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단기 비용 어디? 그럼 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아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는 알아서 할 수 없는 나약한 한 회계를 하는 사람에 불과하잖아요. 나약한 여배우처럼. 그렇잖아요. 우리는 힘없는 그냥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나약한 그 회계인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시키시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는 나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럼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설명 안 해줘요. 그리고 전문가적인 판단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잘못하면 나중에 그러죠. 너 전문가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국제기준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어요. 또. 그래서 361페이지에 오시면 그림 20-4를 보시면 정리해놨는데 자, 중요한 오류는 소급법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비교해 보시면 실무적으로 소급 제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죠. 그건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회계정책의 변경에서 회계 변경의 누적과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류도 그걸 계산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소급 제작성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기간에 제작성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어떻게 되느냐? 언급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중요한 것만 낼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보시면 그래서 360페이지에 오면 제일 밑에 각주 8번을 보시면 이렇게 됐어요. 기업회계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서는 중요하지 않은 오류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본서에서는 모두 중요한 오류를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뭐겠어요? 저는 기준이 이렇게 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영국인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영국의 본부가 있다잖아요. 영국에 있나? 모르겠네.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영국인의 마음을 잘 모르겠지만 이런 거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으면 다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중요하지 않으면 국제기준 안 지켜도 된다고. 그렇죠? 그럼 오류는 중요하지 않으면 그거 뭐 안 지킨다고 큰일 나겠어요?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는 항상 중요한 것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준은 아마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얘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중요하지 않으면 어떻게 했죠? 회사 마음대로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어차피 중요하지 않은데요.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 굳이 중요하지 않은 오류에 대해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은 오류에서 발생한 오류를 그걸 뭐 단기 손익으로 처리하든 뭐 하든 간에 지가 알아서 하겠죠. 하지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게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중요한 것만 하는 거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표준 경쟁인데 이 미국식 기준이라는 게 이런 요리책과 같은 표준이거든요.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규칙을 일일이 다 정해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국제 기준은 처음에 강의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칙만 정해놓은 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자, 우리는 이렇게 원칙만 정해놓은 회계 처리를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가 분식을 하기가 더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미국처럼 이렇게 자세하게 써있는 기준이 분식하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있는 명칭대로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랑 똑같아요. 요리책에 요리법이 있지만 요리책에 있는 요리법대로 만들면 요리가 맛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시골에 있는 어머니들이나 집에 계신 어머니들은 그냥 대충 하잖아요. 김치 만들 때도 야, 소금 좀 잔뜩 넣어봐. 막 넣죠. 아니 짠 거 아니야. 야, 됐어 더 넣어도 돼. 한 푼 그냥 막 집어넣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막 이게 컵으로 퍼갖고 재고 뭐 자로 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 대충 하죠. 아이고, 음식은 손맛이야. 이러고 끝내잖아요. 그런데 그게 더 맛있죠. 그 맛있는 이유는 다 중독돼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손맛에 중독돼갖고, 히로뽕 같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맛있는 거지, 다른 사람들이 와서 먹어보세요. 맛없다 그런다고, 이게. 무슨, 너 어떻게 그동안 살았니, 집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근데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음식을 맛있게 하셨는데, 나이가 들면은 맛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싱겁다고요. 맛을 잘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만드시는 것이 점점 짜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냐면 손맛에 의존해야 되는데 입맛에 의존을 해요.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는 그런 것이 더 분식하기 훨씬 더 쉬워요. 그 국제 기준이 분식하기가 더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은 국제 기준에 따라가면 다들 마음이 보수주의자가 돼요. 전문가들한테 맡기잖아요. 기준에 아무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어떤 판단을 하겠어요? 안전하게 하지, 그 뭐든지. 심리적으로. 내가 지금 하는 이 짓이 죄를 짓는 건지 아닌 건지 잘 모르는데 혹시 죄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수적으로 행동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분식을 하기가 더 어렵다고요. 언제나 그들이 와서 재판을 판결을 내릴 때 당신이 살인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살인자가 돼버리거든요, 이게. 그래서 분식하기가 국제기준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전쟁에서 국제기준이 승리했다고 봐요. 물론 이제 일대 다로 싸우니까 유럽연합이 이겼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럼 누가 왜 이기게 되는지는 전 잘 모르죠. 이게 아무튼 그 미국하고 유럽연합하고의 그 표준 경쟁이었으니까 그 표준 경쟁에서 완전히 미국이 지는 거거든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그건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고,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다 뭐예요? 중요한 오류만 낼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 이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어떤 방법들이 있는가? 이걸 이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방법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 책에서는 이제 일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일반 원칙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361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죠. 자, 첫 번째 일반 원칙을 얘기했고, 자, 두 번째. 자, 재고자산 오류. 재고자산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재고자산 오류의 수정 원칙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자, 재고자산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한 원칙을 하나 제시했다는 얘기죠. 자, 세 번째는 자, 오류 수정표를 이용한 수정이 있는 거예요. 오류 수정표를 이용한 수정이 되는 거죠. 오류 수정표에 의한 수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어떤 방법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어도 잘 안 풀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의 안타까움이죠. 예? 왜냐면 오류를 딱 하나를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내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거든요. 어떻게 내냐면은 이렇게 내요. 어떻게 내냐면은 387페이지에 있는 3번 문제처럼 이렇게 낸다고 이렇게. 3번 문제처럼 한우 리조트는 2008년 초에 설립되었으며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가나 오류가 2개가 있다. 이것이 전기 2월 미처분 위험과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에 미치는 양이 각각 얼마인가. 이게 돼 있잖아요. 자, 이것이 만약에 재고사항과 관련된 오류라면 재고사항 오류의 수정 원칙을 이용하면 아주 순수하게 풀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다고요, 이렇게. 그런데 이 재고사항 오류만 달랑 내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데 있어요. 이게? 이것만 내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물론 이것만 준다면 그냥 보자마자 한 10초면 문제를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재고사항 오류의 수정 원칙이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건데, 자, 그런데 문제는 거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준다고요. 그러면, 자, 그걸 일반 원칙을 이용해서 풀면 안 되나? 라는 거죠. 되죠. 되는데, 2년 동안 풀면 풀릴 거예요. 이 방법의 단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아주 치명적 단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강의할 때 처음에 일반 원칙을 소개하는 이유는 처음 하는 사람들이 그거밖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처음 시작하는데 천천히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러면 오류 수정표에 의한 수정은 어떤 것인가 라는 거죠. 예전에 어떤 수험생이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하는데 오류성표에서 문제를 푼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들을. 그랬더니만 문제가 다 풀린다는 거죠. 다 풀리죠, 당연히. 중요한 건 우리가 오류성표를 그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는데 강사들이 오류성표를 위해서 문제를 쫙 푼다고 해보세요. 그럼 강사가 푼 거잖아요. 근데 여기 들으시는 분들은 못 그려요, 오류성표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방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어떤 수험생이 제 질문 답변 코너에 이랬어요. 아, 이 그지 같은 놈아 이러면서 막 욕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풀으라고 시간 내에 그 막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 하는 얘기가 자고로 오류성 문제란 오류성표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제가 그 사람한테 리플을 하나 달아줬어요. 너는 이렇게 푸니? 나는 관심법으로 푼다. 그렇죠. 관심법이 뭐예요?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3번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관심법으로 강의를 문제를 푼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풀겠어요? 관심법이란 왕의 핏줄이 흐를 때만 풀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아니 궁예대왕께서 옛날에 태조왕건에서 궁예대왕이 하잖아요. 너 반역을 꾀했구나. 그러면 아니옵니다. 그러면 저것이 사실을 얘기하는 애 죽여버려라 이런 거고. 반역을 꾀했구나 하니까 왕건이 얘기하잖아요. 맞습니다. 폐하. 제가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러면 그래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봐줄게. 이런 게 그게 관심법이에요. 궁예대왕이 김씨잖아요. 김씨. 신라의 왕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씨들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런 관심법은. 여기 계신 분들이 이 관심법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 수 있다면 다 왕의 핏줄이 흐르는 거예요. 진짜로. 안 풀린다 그러면 이건 향소 부국 출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기 강의하는 이제 재무 관리하는 김민환 선생한테 제가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얘기해서 무슨 김씨야? 이러면서 얘기했었거든요. 자기가 경주 김씨라는 거예요. 아 여기서 갑자기 밀리는 거예요. 저도 김씨인데 이게 신라 계열과 가야 계열 둘이 있잖아요. 모르세요? 김씨에 대해서? 우리나라 김씨는 두 개밖에 없어요. 신라 계하고 가야 계하고. 저도 김씨지만 이게 신라계인데 이게 봤어 이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반개 있잖아요. 이거 여기 직계가 경주 김씨잖아요. 몰라요? 이 신라 이 직계가 경주 김씨예요. 이게 그게 주변에 있는 게 뭐 쓰레기 같은 김씨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은 이제 왕족이지만 이쪽은 뭐예요? 이쪽은 태자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이쪽은 뭐예요? 군으로 내려가는 게 군?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월산군, 노산군 이런 게 내려가는 거 이게 대군도 아니고 이런 거니까 갑자기 확 이게 기가 죽잖아요. 나는 또 향수보국 출신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경주김씨라니까 아이씨 뭐야 이건 내가 괜히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경주김씨가 흉노족이라는 설이 있어요. 아니 진짜로 참 이거 안 보셨군요. 저번에 그 일요 스페셜에 한국사전 여기 있어요. KBS에서 하는 문무왕 능비에 보면 문무왕이잖아요. 문무왕 거기 대왕암인가 뭐 있잖아요. 무슨 암인가 뭐 있잖아요. 그 동해안에 거기에 보면 문무왕비가 있는데 문무왕비에 보면 흉노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흉노.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한 거예요. 왜 흉노라는 말이 나올까? 근데 백제하고 신라를 이렇게 쫙 보면 백제는 전부 다 뭐예요? 금관이잖아요. 아니, 백제가 아니라 신라. 신라는 금관이죠. 백제에서 금관을 보셨어요? 백제는 금관이 없어요. 신라만 그렇게 금만 있어요. 금. 그 금이 뭐예요? 김이거든요, 이게. 이거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원래 금차예요. 그래서 원래 김씨들이 다 금씨였다는 설이 있어요. 원래 다 금씨였는데 태조왕건이 무슨 주제에 무슨 금은 바꿔. 그래고 김으로 바꿨다는 설이 있죠. 다 전설이에요. 알겠잖아요. 왕족 이외에 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잖아요. 감히. 이름에 황자가 들어가면 안 되죠. 황제가 있는데. 그래도 쳐요. 그런데 그 옛날에 저기 후한 시대인가 한나라 그 이전 시대에 전한과 후한 사이에 나라가 하나 있어요. 잠깐. 반역을 끼워갖고
그때 그 반란을 깨서 왕이 됐던 사람이 신나라인가? 이런 나라가 한 몇 년 동안 유지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신나라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헌을 세운 사람이 김씨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후한이 이제 망했잖아요, 곧. 그래서 그 김씨가 그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얼마 후에 신라의 김할지가 나타난 거예요. 그 김씨가 그 김이라는 거죠. 이 금이 세계 역사학계에서는 흉노족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금이. 내가 왜 회계를 강의하면서 왜 이런 얘기를 하나. 관심법은 그렇게 왕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런 걸 어떤 걸 하더라도 우리가 객관식 문제를 푸는 데는 여전히 부족해요. 그래서 뒤에 객관식 문제를, 한 문제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풀지 않고는 시간 내 풀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우리가 주관식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이렇게. 어쨌든 오류수정 분계는 할 줄 알아야 되니까. 근데 제가 객관식 문제를 키는 비법은 객관식에서는 오류수정 분계를 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객관식은 오류수정 분계를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류수정의 효과가 얼마인지만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계가 필요 없어요. 근데 주관식에서는 이런 것들을 분계하라고 그러거든요. 그 주관식에서 분계하는 기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다라는 정도로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시면, 자, 이제 일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362페이지에 오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일반 원칙이 있는데, 자,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정하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자동 조정 오류와 비자동 조정 오류 이렇게 나눴잖아요. 비자동 조정으로는 일반 원칙으로, 자동 조정으로는 오류 수정표를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해요. 예? 자동 조정 오류라는 것만 알면 오류 수정표를 아주 기계적으로 작성해낼 수 있다고. 그런데 이 비자동 조정 오류까지 오류 수정표를 그리게 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비자동 조정으로는 일반 원칙, 자동 조정으로는 오류 수정표, 재고사는 얘만 미쳐서 별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362페이지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보면 일반 원칙이 있는데, 자, 일반 원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반 원칙은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자, 회사 측 분계를 해보는 거예요. 자, 회사 측 분계가 어떤 건지 먼저 분계를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그림에 보시면 그림에 나와 있죠. 363페이지에 오면 거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자, 회사 측 분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회사 측이 이렇게 했었다고 보세요. A, B 이렇게 분계를 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그냥 계정 과목 명칭은 그냥 정하지 말고 차변에 A, 대변에 B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런데 자, 두 번째로 뭐라냐면 올바른 분계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제 회사 측 분계는 이미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이 회사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가 자세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료에 나와 있는 거대로만 분계를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분계라는 건 뭐냐? 자, 내가 나라면 그렇게 분계 안 하겠다는 거야. 나라면 어떻게 분계하겠어요? 다른 챕터에 있는 방법으로 하겠죠. 다른 챕터를 모르면 못 푸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분계를 해보면 이것이 자, 차변에 C, 대변에 D라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그게 이제 그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류수정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건데, 오류수정 분계를, 자, 세 번째, 오류수정 분계를 하는 거예요. 오류수정 분계를. 자, 오류수정 분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하면 돼요. 오류수정 분계는 1번에 역분계를 해요. 1에 역분계를 한다고 이게. 자, 1의 역분계라는 1번 분계를 거꾸로 분계를 해요. 거꾸로 분계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B, A, 이렇게 분계하겠죠? 거꾸로 분계를 하면. 그럴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다가 2번 분계를 한 거예요. 2번 분계. 자, 2번 분계가 올바른 분계죠. 그런 분계를 이렇게 하겠죠? 자, C와 D 이렇게 분계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얘가 오류수정 분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 있는 363페이지에 오시면 오류수정 분계란 자, 첫 번째 회사 측 회계처리를 역분계를 해서 거꾸로 분계한 거고, 그 다음에 올바른 회계처리를 한 거예요. 그 두 개를 더한 게 오류수정 분계예요. 자, 그런데 자, 제일 마지막에는 장부상의 변동을 분석해 놓은 거죠. 자, 장부에 우리는 이 분계를 장부에 분계했을 뿐이에요. 자, 얘는 장부에다 회계 처리했던 게 아니죠. 그냥 올바른 분계다 그거다 이렇게 얘기했을 뿐이에요. 자, 그러면 자, 이 분계는 장부상 해놓은 분계가 아니에요. 장부에는 회사가 이 분계밖에 안 했다는 거야. 그 분계에다 이 두 분계를 합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얘하고 얘가 상쇄돼서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요것만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류수정 분계란 뭐라는 거냐면은 회사 측 분계를 거꾸로 분계하고 거기다가 올바른 분계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자, 그러면 그거를 이제 363페이지에 보시면 그림 20-5에 그 과정을 설명해 놓고 주고 있는 거죠. 자, 364페이지에 보시면 자, 예제 3번에 일반원 측에는 오류 수정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방법론일 뿐이에요.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무슨 여러 문제를 풀어보는 건 각자 연습해 보셔야 돼요. 뒤에 주관식 문제를 가지고 종류별로 하나씩 연습해 보시면 돼요. 이게. 자, 그러면 이건 철저하게 방법론이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어요. 자, 첫 번째, 회사가 어떤 문제를 했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가로 1번에 보면 A사는 2009년도의 결산 과정 중에서 2007년 1월 1일 날 취득한 기계장치를 전액 수선 유지비로 처리한 것을 발견했다.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회사가 회사적 분계가 있었죠. 자, 회사적 분계에서 회사 측은 분계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자마자 뭘로 수선비로 처리했다는 거죠. 수선비로 얼마를 처리했냐면은 수선비로 10만 원을 처리했다는 거죠. 10만 원. 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다는 거죠. 이렇게 회사 측이. 자, 그런데 자, 올바른 분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회사 측은 2분계 하나 하고 말았잖아요. 그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게 없었죠. 자, 올바른 분계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364페이지에 보시면 회사가 이제 기계장치를 10만 원에 샀으니까 10만 원에 기계장치를 이렇게 회계 처리했어야 돼요. 자, 기계장치 10만 원, 대변에 현금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이 기계장치를 감가상각을 해야 되는데 2007년부터 2007, 2008, 2009 3매기년도를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007년도에 감가상각비를 계산해보면 감가상각비 거기 잔존연수가 몇 년이라고 했냐면 4년이고 잔존가치가 없으니까 매년 25,000원씩 2007년도, 2008년도, 그 다음에 2009년도 이게 감가상각을 했을 거예요. 이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반대편에 감가상각 노계액 25,000원, 자, 노계액 25,000원, 자, 노계액 25,000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회계 처리한 거예요. 자, 이제 회사 측은 2분계를 했고 올바른 분계는 이렇게 한 거죠. 자, 수정 분계는 어떻게 되냐면 자, 장부에서 회사 측 분계를 한 거를 거꾸로 해서 그 분계를 없애버려야 돼요. 그럼 회사 측 분계를 여기다 거꾸로 해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거꾸로 하게 되면 자, 차변의 현금 10만 원, 대변의 수선비 1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우리가 분계를 이 세 가지 분계를 다 해보세요. 다 해보면 이 분계하고 이 분계가 상쇄돼서 없어져 버릴 거예요. 그러면 가운데 분계만 남겠죠. 그러면 가운데 분계가 오류성 분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회사가 장부상 반영한 건 이 분계밖에 없는 거야. 이거는 이미 장부에 반영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미 장부에 반영해 놨으니까 이걸 또 분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 요것만 분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나머지만 분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류성 분계는 어떻게 되느냐? 회사 측 분계를 거꾸로 분계하고 거기다 올바른 분계를 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주관식 시험에서 분계하라 했더니만 이렇게 달랑 써놓으면 여기 답을 이렇게 써놓고 다음에 자, 그리고 시험장을 나오면 출제자가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뭐야 이거는 이게 뭐 맞은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짜증이 확 밀려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야 된다고. 정리를. 자,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할 때 어떻게 정리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정에는 대차표 계정과 손익계산, 재무상태표 계정과 손익계산서 계정이 있다. 재무상태표 계정에는 계정 과목에 관계없이, 연도에 관계없이 계정 과목이 같으면 다 같은 거다. 손익계산서 계정은 연도별로 다른 계정이다.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손익계산서 계정은 계정 과목이 언제 발생한 건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얘가 2007년이죠. 얘가 2008년이죠. 얘가 2009년이죠. 이렇게. 얘는 2007년도죠. 손익계산서 계정은 회계연도가 다르면 다 다른 계정이잖아요. 계정 과목이 같아도. 그래서 손익계산서 계정만 연도가 몇 년인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보시면, 거기 해답에서도 보시면 그 손익계산서 계정은 회계연도를 다 써놨잖아요. 2007, 2008, 2009 다 써놨죠.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써놨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서 요거는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대차대표, 재무상태표 계정은 계정 과목이 같으면 같은 계정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현금 있죠? 현금 10만원, 현금 10만원 있죠? 이 두 개는 필요 없죠. 네팅돼서 0이 돼버렸어요. 자, 이거 두 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팅돼서 0이 됐으니까. 자, 이제 나머지를 정리해보세요.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일단, 자, 기계장치는 차변에 10만원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자, 기계장치 10만원 이렇게 되죠. 10만원 이렇게 되죠. 자, 감가상각 누계액이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편에 감가상각 누계액이 여기 75,000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들만 남았어요. 자, 이게 다 지워버리고. 자, 이게 지워버리죠. 자, 그러면 손익계산서들만 이렇게 남았죠.
자, 그런데 회계연도가 이게 지나가게 되면 과거 회계연도의 개정 과목들은 모조리 다 뭐가 돼요? 장부가 마감돼 버렸다고. 따라서 2009년도, 2009 회계연도를 제외한 나머지 회계연도는 장부가 다 마감돼서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 과거 회계연도에 요거 있겠죠, 요게? 그렇죠? 그러면 당기 손익계산서 계정은 그대로 남아있을 거 아니겠어요? 당기 손익계산서 계정은 여기다가 감가상각비 25,000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전년도 이전들의 이런 계정들은 다 어디로 가 있겠어요? 이익잉여에 이미 다 반영돼서 사라졌을 거 아니겠어요? 장부가 마감돼서. 걔를 2월 이익잉여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다가 2월 이익잉여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요 2월 이익잉여금이 얼마가 된 거냐면 5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항상 요 2월 이익잉여금을 계산해 본 적은 없어요. 저는 한 번도 계산해 본 적이 없는데, 왜냐하면은 항상 재무상태표에 있는 계정을 일단 쓰고 자산과 부채를 쓰고 단기 손익계산서에 미칭항을 하나 쓴 다음에 대차가 안 맞으면 그걸 잔액을 갖다 썼어요. 얘하고 얘를 네팅해서 쓰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나머지 세 가지만 쓰면 잔액이 5만 원이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죠. 자, 그리고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렇죠? 잔액을 갖다 쓰면 돼요. 잔액을 쓰는 거죠. 잔액을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이런 걸 저는 닥사이드 오브 더 문법이라고 해요. 닥사이드 오브 더 문법. 이름을 그냥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네. 이게 뭔지 모르시죠? 닥사이드 오브 더 문법이라는 게. 달의 어두운 면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항상 100명의 사람이 있으면 99명의 사람은 실패하고 1명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회계법인에 처음 갔을 때 회계법인에 있는 저희 파트너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여기 10명이 들어왔으면 9명이 그만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들 놀랬죠. 아니, 갓 입사한 사람들한테 이제 무슨 망발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피와 쌀을, 있잖아요. 뼈와 살을 묻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 마당에 9명 그만둬 이래버리면, 이건 뭐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9명이 그만둬야 1명이 파트너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10명이 다 파트너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100명 중에 99명이 망해야 1명이 성공하는 거거든요. 100명이 다 성공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Dark side of the moon. 이걸 알아야 된다고, 이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항상 어떤 문제를 풀어낼 때, 우리가 중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중학교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면서 이런 거 했잖아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 수학이라고 믿는 사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실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수학이 진짜 중요하잖아요. 공부를 안 하겠다 그러면야 뭐 아무 생각 안 해도 돼요. 계산기 하나 들고 다녀도 되고, 슈퍼에 가서 1,000원짜리 내고 500원짜리 샀는데 얼마가 쓸지 모르면 계산기로 계산해 보면 되거든요. 이게. 그렇죠? 세상 살다 보면 수학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런데 이 수학을 할 때 물을 증명해보자 이럴 때 선생님이 항상 직접증명법을 했다고요. 그렇죠? 직접증명법이라는 거 아시죠? 이걸 했어요. 이걸 할 때 우리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수학 선생님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빛을 가져다 주잖아요. 귀류법이라는. 만약에 아니라면 이래 가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아니라면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닥사이드 오브 더 문이에요. 우리는 달을 보면서 항상 달을 보죠. 지구가 있잖아. 달을 보면서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가 없어요. 달이 계속 이렇게 돈다고 이렇게 돌면서 여기가 오게끔 이렇게 가요. 우리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달의 밝은면만 보면서 항상 뭐라고 하냐면 달이 밝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 이면에 뭐가 있어요? 어두운 게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목표가 이것을 계산하는 게 우리의 목표일지도 몰라요. 문제 요걸 계산하라고 한다고 요걸 계산하라고 하는데 이걸 계산하려고 할 때 얘를 계산하려고 하면 계산이 안 돼요. 얘를 계산하지 말고 나머지를 계산하면 잔액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런 걸 다른 말로는 대찰평균의 원리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 우리는 가장 어려울 때 회계를 하면서
회계를 하면서 제가 첫 강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대차 평균의 원리다. 왜 이 어려운 때, 이제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이 어려운 시점에 왜 글을 부르지 않냐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어려울 때 부르잖아요, 하나님을. 불교를 믿는 사람은 부처님을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어머니를 부르잖아요. 좀 지나면 이제 애인을 부르죠. 어머니는 내팽겨쳐버리고. 그게 바뀌잖아요, 이게. 그거 왜 바뀌겠어요? 어려울 때마다 찾는 게 있는 거거든요. 회개를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울 때 뭘 찾아야 되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대차 대조표, 대차 평균의 원리, 그걸 찾아야 된다고요. 이 나머지 세 가지를 계산하면 나머지는 항상 잔액일 뿐이에요. 이런 것이 이제 어려운 문제를 풀면 풀수록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그거를 다크사이드 오브 더 문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예? 어두운 면을 봐야 돼, 반대편을 봐야 돼, 항상.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생각. 생각을 확 바꾸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 저도 잘 안 돼요, 그게. 주가가 막 폭락하잖아요. 이때 사야 되잖아요. 그게 안 돼요.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쵸? 주가가 막 폭등하면 사야 되죠? 팔아야 되죠? 그게 안 돼요. 왜냐면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미국에 어느 유명한 치과 의사가 있어요. 그냥 의사일지도 몰라요. 어떤 의사가 있는데 이 의사가 주식을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어요. 사람들이 물어봤다고요. 당신은 어떻게 해서 주식을 해서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느냐? 의사가 한마디 한 거예요. 무슨 비법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냥 박애주의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떼돈을 벌더라는 거죠.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랬더니만 온 세상 사람들이 주가가 폭락할 때 사달라고 야단을 쳐서 너무 불쌍해서 사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가가 막 폭등하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제발 좀 자기한테 주식 좀 팔아달라고. 그래서 불쌍해서 팔아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빌딩이 생기고 별게 막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확 죽여버리고 싶죠. 뭐야 이 자식은 이렇게. 이게 뭐예요? 반대적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생각을. 그렇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한다니까요. 이게 예?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제가 이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다들 분개만 해대고 있는 이 시장에서 다들 맨날 분개만 해대고 있고 분개만 해서 그림으로 모든 걸 풀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림이 모든 걸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림이 더 쉽게 만들어주잖아요. 금융자산 이런 것들은. 그럴 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무슨 얘기 하는 게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뭐가 있었는데? 그림이 아니라 가만히 있어. 분개가 아니고 가만히 있어봐. 이게 뭐가 뭐가 있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이러면 아마추어가 되는 건데. 자, 아무튼 간에 기억이 안 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 반대편을 계산하면 이거 딱 계산하는 거예요. 생각을 확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이 얘기하려고 그랬죠. 차를 몰고 가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가잖아요. 차를 이렇게 탁 타고 차를 몰고 가요. 차를 몰고 가면 바깥에 경치들이 막 지나가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이 차가 달려가니까 경치가 지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차가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이 바퀴가 차를 굴려서 목적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금. 하지만 생각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차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을 뿐이에요. 바퀴가 지구를 굴린 거죠. 아니에요? 난 가만히 있으면 바퀴가 자꾸 지구를 굴려요. 그래서 집을 자꾸 4개로 오게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바깥에 있는 경치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제가 했다 그러면 저 개똥철학이 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럴 때 여기다가 갑자기 우리 아인슈타인 선생을 들이다대면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잖아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위대하다는 것은 생각을 바꿨다는 거예요. 코페르니쿠스가 왜 이렇게 위대해요? 그건 생각을 바꾼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뭐든지. 예? 생각을 바꾸세요. 얘를 직접 계산하지 말고 반대편을 계산하세요. 그것이 나중에 뒤에 나오는 그 객관식 문제를 풀 수 있는 비법이에요. 예? 반대편을 계산하세요. 반대편을. 그러면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도 말이죠. 혹시 얘가 50원이 아니면 어떡하죠?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얘를 잘 계산하세요. 그래서 그래도요. 혹시라도 얘를 계산해서 얘를 잘못 계산하게 되면
혹시 얘가 50원인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하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얘를 혹시 잘못 썼다고 생각해 보죠. 그래서 얘를 확인하기 위해서 얘를 계산했다고 쳐보세요. 얘가 60원이라도 되는 날이면 더 충격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패닉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차라리 여기다가 잔액을 썼더라면 마음 편하게 시험장을 나오잖아요. 잔액을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야, 이게 패닉이 되버린 거야. 얘도 다시 계산해야 되고, 얘도 다시 계산해야 되고, 얘도 다시 계산. 시간이 무한정 있다면, 우리는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고, 얘도 계산하겠지만, 우리는 그만큼의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얘를 잔액으로 딱 쓸 시간밖에 없다고요. 그게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잔액을 무조건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서 잔액을 갖다 쓰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문제 푸는 기법에 대해서는 객관식 문제 푸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할 테니까 이 방법을 이해하시겠죠? 회사적 분계를 하고 올바른 분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적 분계를 거꾸로 하고 여기다 올바른 분계를 더하면 오류수용 분계가 되는데 그때 재무상태표 규정은 무조건 같은 개념 과목끼리 상기해버리고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규정은 회계연도별로 다 분류를 해서 단기 손익계산서 규정만 갖다 쓰고 나머지는 다 뭐예요? 전기원리 겸인 거예요. 자, 이게 뒤에 있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그래야지 조금 해보셔야 하니까 여기서 예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를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 실제로 여기 예제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예제들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유형들만 넣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유형이 아닌 것들은 뒤에 연습 문제들이 있다고요. 연습 문제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자, 회사적 분계 뭔가, 올바른 분계가 뭔가 이렇게 분계가 돼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가지고 수정 분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의 단점이 뭐예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관식에서는 이런 기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가 한두 개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오류수정 문제가 나오면 오류가 한 대여섯 개가 나온다 이럴 때 이런 방법으로 풀어야 될 것들이 한두 개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시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객관식에서는. 주관식에서는. 하지만 객관식에서는 그게 아니죠. 객관식에서는 더 빨리 풀어야 되기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기 좋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주관식에서는 매우 효율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다 이렇다면 비효율적이에요. 근데 기껏해야 한 문제 정도거든요. 많아야 두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이 여전히 유효할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회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고 난 상태에서 시험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적당한 선에서 시험을 보고 요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합격해서 떠나는 거예요. 가끔씩 그걸 못해서 여기까지 알게 돼서 이 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후배들도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게 이제 일반 원칙에는 오류수정인데 그 방법에 대해서는 뒤에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세요. 이게 방법론만 아시면 돼요. 방법론만. 회사적 분계는 뭔가, 올바른 분계는 뭔가 그거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자, 365페이지 보면 재고상 오류의 수정 원칙이 있어요. 자, 그건 잠시 쉬었다가 얘기를 하죠.